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서울에 있던 형무소 수감자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전국에 있던 보도연맹원들 어떻게 됐는지, 수복 후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태시 형무소 수감자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나 반란 시에는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했을 때 조선정독부에서는 여운령과 협의해서 평화적으로 형무소 수감자들을 석방합니다. 지금 현재 사진은 석방되어 나온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수 순천 사건 때는 이 경찰서 유치장 경찰이 이것을 그대로 둔 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반란군들이 유치장을 풀었죠. 그래서 유치장을 열고 수감자들을 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6.25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6.25 전쟁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28일 날 서울이 북한군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이 서대문 형무소, 마포감옥 그대로 둔 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감자들이 결국 고스란히 북한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육군 형무소 내에 있던 사상범들은 처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측 자료에도 보면은 그 육군 형무소에 있던 남로당 간부 이주와 김삼룡을 처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북한군 연대장 출신 임관택의 정언에도 보면은 서빙고 육군 형무소에서 이주와 김삼룡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 총살됐다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북한군에게 그 적치하에 들어가는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좌익사범들이 전부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서울 시민이 더 많은 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서대문 형무소 마포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어줬을 때 전부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적대적인 수감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군인, 그리고 경찰, 뭐 이런 또 폐잔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 가지고 북한군 정치보위부에다 신고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체포하도록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예로 그 임관택 그 북한군 연대장 정언에 의하면은 한강 모래사장에서 우리 패잔 국군병 또는 그 경찰 이런 사람들 미처 떠나지 못한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 학살됐다. 여기서 그런 걸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잡혀있던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결국은 북한군에 협조를 해서 나중에 우리 유엔군이 다시 그 반격했을 때 전부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수 순천 사건에서도 수감자들, 그 우익인사들,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 체포하는데 앞에 사냥 노릇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더 커졌죠.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했는가? 북한이 그 유엔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강계 쪽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래 보면은 서울에서 납북에 갔던 유력 인사들은 이 사람들이 강계까지 데리고 갑니다.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간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김규식과 이광수 정인보는 가는 도중에 그 병이라든지 지쳐가지고 죽죠. 그런 이런 무리수를 가했고 형무소 북한에 있던 그 온갖 형무소 그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 공산화에 반대했던 사람들 전부 가다 놓은 것이 북한의 평양이라든지 진남포, 원산, 함흥 다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감옥에서 학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웅덩이라든지 또는 동굴이라든지 탄광 이런 데서 죽이는 무참한 짓을 했죠. 예비금속한 보도연맹원을 학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식 이름이 국민보도연맹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남노당이라든지 좌익 활동을 한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감옥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감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1950년 공산군이 그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예비 금속돼 가지고 전부 불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산군이 오는데 왜 이 보도연맹원이 문제되는가? 결국은 의심이라고 할까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좌익 활동을 하고 남노당원이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의문이 있고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배반할까봐 두려웠던 거고 또 이 사람들이 공산군이 바깥에서 공격하는데 안에서 내응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고 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적대심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한 거죠. 과연 이런 의심이 타당한 건가? 어떤 증거가 없이 이런 의심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의문이 있죠. 기억에 지배당한다. 6.25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크고 작은 동족 상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동족 간에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 있었다는 걸 증명을 했죠. 해방 공간에서 좌우익 대결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냥 뭐 멱살 잡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테러를 가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그런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 대구 폭동 때 경찰이 92명이 피살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산이 됐죠.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289명이 죽었습니다. 군인이 162명이 죽었고 그 외에도 이런 군사단체 이런 데 64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때 경찰이 74명이 죽었습니다. 군인 180명이 죽었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 내가 경찰이 된다. 직업으로서 경찰을 한다.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경찰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가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고 또 경찰 그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전향을 했습니다. 이거 공산주의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죠. 보도연맹원에 가입해가 신분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죽여야 됐는가 이런 건 사실 의문입니다. 어떤 정식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아쉬운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도연맹원이 죽인 것은 물론 우리 군과 경찰 당국에 의해서 죽었겠지만은 책임은 김일성 박근영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이런 거 전쟁이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보도연맹은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에 그 공산군이 그 대규모로 밀고 내려오지 않는데 이미 보도연맹이라고 해가지고 정식 단체로서 이렇게 가입돼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로 한 사람들이고 전향한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탈린과 그 마오쩌둥의 지령을 받고 김일성 박근영이가 공산군으로 이렇게 무력 남침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지 못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사람들을 미리 제거한다, 예방한다,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김일성, 박근영의 책임이 큽니다. 전쟁이 원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에게 죽는 것보다 우리끼리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목총이나 뭐 빈총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실탄을 넣게 되면은 권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총으로가 사람을 죽이면은 그야말로 픽 쓰러지는데 그 권력자입니다. 그렇게 권력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총의 흉기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은 그 권력자가 많아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군인, 경찰, 우익이 숨은 적,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는 공산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경계한 것이 과도한 일일까요? 과도한 행동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이게 자기가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그 어떤 누가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뺏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 지도 감독을 해서 균형을 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박근영은 6.25 전쟁을 일으켜 놓고 계속해서 그 총 걸게 하라,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라, 그렇게 방송으로 남쪽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남로당원 20만 명이 압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총 걸게 하라, 폭동을 일으켜라, 이렇게 선동하는데 대한민국 치안당국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을까요? 미리 예비검수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 요소든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할 경우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죠. 박근영이 선전 방송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치가 떨리죠. 방송 연설 보면 적의 후방에서는 첫째도 폭동, 둘째도 폭동, 셋째도 폭동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대중적 정치적 폭동을 일으켜 인민 자신의 손으로 지방 주권을 장악하고 인민군에 호응하라, 골기해야 하겠습니다. 도처의 대중적 폭동을 일으켜 해방구를 확대해서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고, 이거는 여수선천에 해방구 만든 것처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선전선동하는데 대한민국이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적치하에 있을 때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이웃을 해치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애구전 사람들이 피해 입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그 서대문 형무소 마포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공산군에 의해서 풀려난 사람들, 적치하에서 우리 정부 공무원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우익인사들을 많이 사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서울 시민을 해치는 데 앞장섰고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을 해치는 데 앞장섰다는 게 비극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치하에 부역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승만 정부는 용서한다는 기조를 가졌습니다.
보면은 적치하의 부역자들은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전부 그 관용을 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적치하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영어 방송을 한, 영어로 북한을 선전하는 방송이죠. 그 한 사람이 이인수 교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건지려고 그 노력했지만 워낙 그것이 중죄이기 때문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부 지역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서 공산체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한 거죠. 그런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정부가 시킨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점령지에서 있었던 부역에 대해서 가급적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뭐 김성칠의 역사일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 8시에 뭐 이렇게 집에서 한 사람씩 장정을 보내라. 그래 갔더니 멀리 뭐 10리, 20리 걸어가 가지고 뭐를 날라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짐을 날랐는데 총탄이었던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그 북한에 가서도 용서와 화해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10월 26일 날 원산에 가서 원산 시민 환영 대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외세에 의해서 들어온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죠. 거기에 의해서 한 범죄, 이런 만행들 용서하라, 용서하고 서로 같이 단결해서 살자. 이건 미래를 강조하는 거죠. 10월 30일 날 평양에서 또 역시 환영, 그 우리 국군 및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다 당군의 자손이고 형제 자매고 그 혈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단결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에 그 1900년대 초 구한말 때 사형수로서 그 7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죄수 생활을 7년간 하면서 이런 옥에 gat힌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12월 12일 날 서대문 형무소를 시찰했습니다. 물론 뭐 거기 갇힌 부역 혐의로 갇힌 사람들 만세를 부르고 다시는 그런 그 부역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2월 28일 날 형무소 부역자 혐의로 갇힌 사람들 전부 다 특사령을 발령해서 다 석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사 후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죄수로 가둬 놓으면 오히려 또 적의 편이 됩니다. 차라리 석방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풀어줬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기록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 이 설명이 틀리면은 이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소개 안 하니면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록 사진이 많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찍은 거 별로 없습니다. 주로 외국 사람이 찍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당시 현행 법규에는 그렇게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 사진을 찍었는데, 다만 이런 것이 미국이 공개했더라도 우리가 이용할 때는 그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올바르게 소개해야지, 잘못 소개하면은 결국은 역사를 왜곡하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래 보면은 논두렁 밑에서 죽은 민간인 시체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느 블로그에서는 이게 기총소사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것을 촬영한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은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싫어가지고 남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공산군이
발견한 거죠. 이게 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군에게 총 맞아 죽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월남하다가 공산군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다. 총에 맞아 죽었다. 이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일부러 오도한 건 아닌데 오도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미필적 고의처럼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알면서도 왜 이런 설명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부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를 어느 사진집에서는 6페이지에 걸쳐서 8장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역 혐의가 뭡니까? 결국은 그 공산군에게 협조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법조인, 뭐 이런 우익 인사들, 군인, 경찰들 이런 사람들 숨어 있는 거 찾아내 가지고 체포하도록 하는데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 또 체포하는 걸 밀고 하고 또 체포하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명확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서 사형 집행하는 것인데 거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8장의 사진이나 싣고 그럴 만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천 대학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군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북한이 선전하는 것은 허위라는 거 천하가 다 압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천 대학살 북한 선전 사진들을 그대로 또 실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북한 주장을 그대로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상식이 어긋나죠. 그리고 또 미군 폭격에 의해서 죽은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선전 방송인 조선중앙통신 KCNA 거기서 선전하는 사진을 또 그대로 그 사진집에 실었습니다. 이거 왜 실습니까? 북한의 선전 사진이고 그것이 미군 폭격에 미 공군기의 폭격에 의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 조작하는데 뛰어난 그 북한에서는 조작하고 선전하는 사진에 아주 그 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건 무분별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 실는 것은 북한의 그 미 공군기 폭격 오폭 그런 것을 도와주는 꼴이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이거는 이제 대구 폭동 때 좌익 여성들을 체포한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1946년도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사진집에 보면은 부산 포로수용소로 이송되는 인민군 여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군이 아니죠.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이 군인의 헤어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또 복장도 민간인 복장이고 이거는 명확하게 대구 폭동 때 일인데 이게 1950년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면 잘못된 설명이죠. 그리고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총살령까지 공개적으로 재판 선고를 받고 사형 확정된 사람에게 총살령을 집행하는데 이것을 학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이고 정치적 주장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나온 사진들 대부분 다 미군들이 찍은 것인데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는 원래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또 찍더라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찍어가지고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사용에 좀 이렇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이나 군 형법에 보면은 총살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은 대체로 교수형이지만은 형법에 사형 판결 받는 경우가 내란, 외환, 간첩죄가 있죠. 그리고 군 형법에 반란수계, 이적행위 이런 사람들 사형을 하는데 총살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비상사태와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여기에서도 총살이 가능했죠.
여기 보면은 지금 뒤에 나올 사진들을 미리 설명하는 것인데, 군 헌병이 처형하는 장면은 대체로 군사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개헌법과 군법에 의해서 이제 유죄 선고된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처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숙군도 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총살령을 집행하는 장면은 이거 뭐 6.25와 같은 비상시나 계엄하에 이런 유죄 선고된 자에 대한 형 집행으로 보이고, 또 군과 경찰이 공동으로 집행하는 장면은 보도연명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문제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또 군 헌병이 처형하는 장면, 이거 또 사형 선고된 민간인 공산분자들에 대한 처형입니다. 이것은 학살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숙군으로 그 체포돼 가지고 사형 선고된 영관급 장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급 장교, 고위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공산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1949년도에 서울에서 총살령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4월 14일 날 집행된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경찰이 반란에 참여했던 공산주의자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그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뒤에 이런 게 집행되는 것은 그 중에 아무리 그 계엄하라 하더라도 사형인 경우에는 3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확정된 반란 참여 공산주의자를 처형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보도연명원이죠. 보도연명원을 총살하는 장면인데, 여기 사진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형한 것인데, 사실 이게 근거라든지 이런 걸 갖추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7월 20일 날 대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51년도에 처형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다 미국에서 찍어진 사진이죠. 공산 게릴라에 내통하거나 이렇게 협력한 자를 처형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산군은 폐주할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뭐 이렇게 골라서 학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나치스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소련은 그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쪽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이 전격전으로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쳐들어오니까 감옥소에 있던 사람들,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기 감옥소에 있던 사람들 전부 죽였습니다. 그때 그 시신들 확인하는 장면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문을 많이 가하고 아주 비참하게 했다가 사람을 죽인 거죠. 학살이죠. 그런 식으로 북한군이 학살을 했습니다. 북한군 사진을 보면 그 학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 대전 형무소,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그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 있던 사람들 전부 대전 형무소에 수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사람들 무참하게 죽였죠. 이런 뭐 보면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10월에 함흥 감옥소에 있던 사람들 죽인, 지금 저 유족들 찾아와서 애통해하죠. 이것도 함흥입니다. 함흥에서 보면은 이런 동굴 속에서 죽인 거, 또 우물에 넣어가 죽인 거, 탄광 갱도에 넣어서 죽인 거, 뭐 나쁜 짓은 골라서 했을 정도로 무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학살이죠. 평양 사진은 여기 지금 없습니다. 원산에서도 있었고, 지금 사진은 진남포 형무소 수감자들을 탄광에 넣어가지고 학살한 모습입니다. 예, 이상
그 오늘 뭐 상당히 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진의 출처가 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이 찍어서 내놓은 것일지라도 이 사진은 원래 나와서는 안 될 사진인데 외부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잘못 붙이면은 왜곡이 된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학살이다. 어떻게 그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령은 그 위기 시에 비상시나 6.25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살령도 교수형처럼 형의 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죽음은 물론 다 슬프지만은 그것이 형의 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형 집행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공산군이 저지른 학살과는 다르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보도의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